대단합니다. 와, 대단한. 이 속도에서 이 정도의 안정. 속도를 와인딩 로드에서 속도를 좀 내보는데요. 야, 이거 뭐. 진짜, 야, 제시동이 진짜 조용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게 제시동이 날 수가 있죠?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저는 지금 룩셈부르크를 거쳐서 독일에 와 있습니다. 독일 서쪽의 한 휴양지인데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C클래스를 시승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5세대 C클래스의 마이너 체인지 버전이 되는데요, 이번 신형 C클래스의 가장 큰 변화는 EQ 파워입니다. EQ 부스트 모드를 적용을 해서 48V 전원 시스템으로 구동하는 모터를 통해서 파워 부스트 기능을 추가한 부분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이 비행기의 도착 예정지는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룩셈부르크. 신형 C클래스의 가장 큰 변화들을 모아놓았습니다. 48V 배터리가 가장 큰데요, 이거는 C200에 적용됩니다. C200 이상에서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요. 스티어링 휠이 형상이 조금 바뀌었죠. 스티어링 휠에도 많은 변화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버튼들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헤르메스 컨트롤 유닛, 멀티빔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와 있는데 옵션으로 울트라 레인지 하이빔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변 서스펜션입니다. 스프링 스트럿 위드 베리어블 서스펜션, 가변 서스펜션. 네, 이런 부분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우드 트림, 그리고 벨트 포 EQ 부스트, EQ 부스트에 적용되는 벨트 시스템이 새로 적용됐죠. 그리고 리어 램프도 LED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엠밀 레이더 핵, 블라인드 스톱 어시스트를 지원하는 뒤편에 장착되는 레이더입니다. 17인치 휠도 에어로림을 적용을 해서 신형으로 새로운 디자인으로 적용한 17인치 휠이고요. 자, 센트럴 디스플레이 12.3인치인가요? 아주 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는 가솔린 파티큘러 필터, 가솔린 배기가스를 정화해주는 가솔린 엔진에 적용되는 배기가스 필터입니다. 자, 2014년형에 비해서 80% 전기장치들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40% 익스테리어의 40%, 인테리어의 50%, 그리고 파워트레인이 70%를 바꿨다고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얘기를 하라면 EQ 부스트 시스템을 구성하는 48V 배터리와 벨트 시스템인데요. C200개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5L 가솔린 엔진과 조합을 이루면서 적용을 하는 방식이죠. 지금 제가 앉았던 자리 그대로 두고 뒷좌석으로 왔는데요, 제가 앉았을 때 상당히 무릎 공간을 넓게 해서 시트를 좀 뒤로 놓고 앉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반이 더 남는 공간입니다. 주먹 두 개가 빠듯하게 들어가는 그런 공간인데요, 이 정도 공간이라고 한다면 세그먼트에 비해서 상당히 여유 있는 뒷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대 앉으면 이렇게 무릎을 앞좌석 뒤에 딱 지지를 하고 뒷시트에 머리를 파묻는 이런 정도 자세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거죠. 자, 똑바로 앉으면 충분한 무릎 앞 공간과 머리 위로 주먹 하나 남는 꽉 끼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센터 터널이 높게 올라와 있네요. 상당히 제 손바닥 길이를 넘어서 손목을 넘어서는 높이로 지금 센터 터널이 높게 올라와 있는데요, 하지만 뒷좌석 가운데 앉아보면 이런 정도 자세가 됩니다. 머리 위로 주먹 하나 꽉 끼지만 닿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여유는 확보하고 있고, 다만 다리를 살짝 벌려 앉아야 된다라는 불편함만 뺀다면 시트가 주는 불편함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센터 터널이 높아서
그 제한된 공간을 더욱더 옥죄고 있다라는 아쉬움은 남고요. 좌우로 분리된 공간에 공조 스위치가 있어서 뒷좌석을 위한 별도의 온도 조절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메스터 스피커가 들어와 있어서 좀 더 질감 있는 그런 소리 즐길 수가 있겠죠. 머리 위로는 아주 시원한 썬루프가 있는데 아쉽게도 통유리가 아닙니다. 앞뒤가 분리되어 있고요. 가운데로 큰 필러가 지나가고 있어서 두 개로 분리된 썬루프가 지붕을 덮고 있습니다. 암레스트를 이렇게 내려보면요, 이런 정도 높이로 기대 앉을 수가 있겠고요. 열어보면 간단한 아주 소품들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 들어와 있고, 컵홀더는 이렇게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컵을 놓고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인테리어를 보시면 고급차의 인테리어 공식을 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죽과 금속 그리고 원목의 어떤 그 고급스러운 소재를 이용을 해서 상당히 어떤 그 수준 높은, 한 차원 높은 고급감을 실현을 하고 있는 거죠. 퀼트 무늬를 넣은 이런 그 도어 패널 상당히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서등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시트에 들어와 있는 이런 그 바늘 자국들, 스티치 자국들, 그러니까 지루한 실내에 포인트를 주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그 등받이 부분에 다른 컬러를 적용해서 좀 더 밝고 경쾌한 젊은 느낌을 주는 인테리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C300입니다. 운전석에 올라서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스티어링 휠도 변화가 많았네요. 버튼의 위치, 배열, 그리고 버튼의 형상, 이런 부분들이 바뀌었고요. 왼쪽 오른쪽에 여러가지 기능 버튼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주로 오디오 관련 버튼이고요. 소리, 음성 명령, 전화 걸기, 즐겨찾기, 이런 버튼들이 들어와 있고요. 왼쪽에는 ADAS 시스템, 그러니까 능동형 안전 시스템 관련 버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간거리 조절,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고요. 스티어링 휠 아래쪽 왼편에 차선 유지 조향 보조 기능 버튼,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버튼이 들어와 있어서 아주 많은 기능을 이 범위 안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얼 우드를 적용한 센터 페이샤인데요,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좀 어두운 컬러의 나무를 사용을 했는데 나뭇결이 살아있고요. 리얼 우드가 주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손 그리고 눈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위쪽 상단에 대형 모니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터치식 스크린이 아닙니다. 여전히 안전사항의 이유로 터치식 스크린을 사용을 하지 않고요, 이런 컨트롤러를 통해서 조작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와 모니터와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작하려고 몸을 기울이는 이런 그 동작이 결국 안전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굳이 터치식이 아닌 컨트롤러로 조작하는 방식을 벤츠는 고집하고 있습니다. 자, 디지니오 가죽으로 적용을 한 시트입니다. 아주 블랙 앤 화이트라고 해도 될까요? 약간 그레이, 밝은 그레이 컬러인데요, 이제 검정색과 회색, 밝은 회색의 투톤으로 시트를 만들어서 자칫 지루하기 쉬운 어두운 분위기로 젖어들 수 있는 실내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죠. 도어 패널에도 가죽과 금속의 조합으로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앞에 부메스터 스피커를 적용하고 있어서 좀 더 오디오까지 좀 더 고급스럽게 질감 있는 오디오를 즐길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시트가 몸을 약간 느슨한 듯 하면서도 딱 넘어갈 때 결정적인 순간에 딱 지지해주는 그런 지지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는 살짝 느슨하게 여유 있게 그런 드라이빙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룸미러입니다. 살짝 사이즈가 좀 줄어든, 작아진 그런 느낌이 있고요. 뒷창을 아주 꽉 채워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방 시야를 확보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AMG C43 포매틱입니다. 첫 차로 배정받은 차인데요, 보면 V6 3.0L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고 390마력의 힘을 내죠. 287W 390마력의 힘을 내는 고성능 세단입니다. 컨버터블이고요. 이렇게 시속 60km 미만의 속도에서는
이동 중에 이렇게 지붕을 열고 달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바람 저항이 꽤 클 텐데요. 그래도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면서 지붕을 열 수가 있고요. 그리고 4인승 컨버터블입니다. 뒷좌석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바람이 좀 많이 몰아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윈드 리플렉터를 별도로 이제 뒷좌석 헤드레스트 사이로 일종의 바람막이죠. 이거를 올려서 실내로 몰아치는 바람을 좀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내 구성을 보면 지붕만 열렸고요. 양옆으로 차창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뒤쪽으로 윈드 리플렉터까지 올라와 있어서 나름 지붕을 벗겼지만 그렇게 휘몰아치는 바람보다는 나름 포근한 그런 실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지붕을 닫은 것보다야 훨씬 이제 좀 시끄럽고 바람 소리도 또 들리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좀 전에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를 신나게 달려왔는데요. 약간 와인딩 로드가 이어지는 산악도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에서 독일로 넘어가는 산길입니다.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수동 변속을 할 수가 있죠. 좀 더 다이나믹한 사운드, 차체의 반응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자, 스포츠 플러스로 하면 차체 소리, 서스펜션의 반응, 타이어의 접지력 이런 부분들이 확 다른 차처럼 느껴지죠. 자, 소리를 좀 질러볼까요? 자, 속도를 와인딩 로드에서 속도를 좀 내보는데요. 야, 이거 뭐 대단합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이제 조향, 엔진, 서스펜션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스포츠 플러스에 맞게 세팅이 되죠. 사륜구동 시스템, 포매틱까지 적용되어 있어서요. 단단한 서스펜션의 느낌, 그리고 주행 안정감, 특히 코너에서의 네 바퀴가 제각각 구동력을 정확하게 발휘를 해주고 있어서 좀 더 정확한 조향감, 안정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차체가 편안해지는 것이고요. 좀 더 공격적으로 차를 운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손을 딱 갖다 대면 손끝에 딱 패들 시프트가 와 닿습니다. 언제든지 이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수동 변속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M 모드를 택하면 완전히 수동 변속만 가능합니다. 이제 속도를 좀 낮춰보고요. 자, 2단에서 올라갑니다. 자동 변속이 되지 않고요. 끝까지 물고 가죠. 운전자가 변속을 해줘야지 시프트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운전자의 의지를 좀 더 강하게 적용을 하면서 차를 다룰 때는 이 M모드를 택해서 하면 보다 공격적으로 운전자의 능력을 100% 발휘를 하는 그런 드라이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좀 더 가혹하게 차를 몰아붙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차가 힘들어할 수가 있죠. 엔진 과열, 변속기 오일의, 그러니까 엔진 오일, 변속기 오일의 과열 뭐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면서 다뤄야지, 그렇지 않으면 엔진 과열로 인해서 의도치 않은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강하게 다룰 때는 좀 더 세세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차를 다뤄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가속 페달 끝에 이제 킥다운 버튼이 있습니다. 다운힐입니다. 이제 내리막, 살짝 내리막인데요. 다운힐에서 확실히 패들 시프트, 특히 시프트 다운의 효과를 좀 더 강하게 낼 수가 있죠. 확실히 뒤에 윈드 리플렉터를 올리니까 실내로 몰아치는 바람이 확실히 덜합니다. 한번 볼까요? 내리면 윈드 리플렉터를 바람막이를 밑으로 접었는데요. 확실히 실내로 몰아치는 바람이 어지럽게 들어오죠. 머리가 벌써 많이 휘날리고요. 그래서 저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제법 있습니다. 화창한 날씨, 컨버터블 타기에 딱 좋은 날씨입니다. 바람은 제법 불고요. 하지만 미세먼지 거의 없고 아주 화창한 쨍한 유럽의 날씨를 만나고 있습니다. 컨버터블 타기 딱 좋은 날씨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래도 좀 시끄럽죠. 네, 좀 더 원활한 영상 진행을 위해서 지붕을 닫고 움직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 중에 움직이면서 지붕을 닫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번거롭게 가다가 차를 세우지 않아도 되니까 참 편리합니다. 네, 오케이, 사인이 눌렸고요. 자, 스티어링 휠을 잡은 채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이 차 아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뭐 엘카스 이런 부분들, 능동 안전 장치들이 다 들어와 있을 텐데요. 도로 차선을 이기면서 약간 왼쪽으로 굽은 길인데요. 스티어링 휠을 이런 일반 국도에서도 차선 중앙을 딱 유지를 하네요. 가운데를 딱 잡고 돌아 나갑니다. 왼쪽으로 돌아 나가죠.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는 메시지가 떴고요. 다시 오른쪽으로 돕니다. 90km의 속도인데요. 90km의 속도면 그렇게 낮은 속도가 아니죠. 국도에서 이 속도에서도 스스로 조향을 잘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맵 정보와 내비게이션의 지도 반자율 운전 ADAS 시스템이 맵 정보를 기반으로 작동을 합니다. 좀 더 진화를 하는 건데요. 오르막길, 와인딩 혹은 교차로 이런 것들을 만날 때 맵 정보를 기반으로 차의 속도를 좀 더 스마트하게 조절을 해줍니다. 특히 이제 스티어링 휠 가운데, 상단 가운데에 딱 빨간 포인트를 주어가지고 운전자가 조향을 하는 즐거움을, 또 색다른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죠. 차가 어느 정도나 지금 조향되고 있는지, 조타각이 어느 정도인지 스티어링 휠에 이제 빨간 포인트만 딱 보면 좀 더 직관적인 드라이빙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슬리퍼리 모드가 있네요. 이거는 겨울에 눈 올 때의 모드겠고요. 눈길 출발, 그리고 인디비듀얼,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전할 때는 컴포트 정도가 가장 얌전한 수준일 텐데, 이 정도 수준에서도 상당히 강한 스포츠카의 면모를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앞에 윈드실드에 보면 이 안테나 선들이 들어와 있네요. 좀 더 이제 전파 수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안테나 선들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열선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이런 고성능 차들이 이런 주택가를 지나갈 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시끄럽게 지나갈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차분하게 조용하게 움직이네요. 하지만 마음 먹고 밟으면 또 엄청 시끄럽게 Take the second exit at the roundabout. 소리가 나죠. 이게 배기구, 배기 플랩을 조정을 해서 배기 사운드를 좀 더 다이나믹하게 낼 수도 있습니다. 자,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역시 AMG 43 스포츠카를 타는 그런 느낌이 확 와닿죠. 소리서부터 그렇습니다. 자, 이 차는 특히 다운시프트를 차례차례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두세 개 기어를 한꺼번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차분하게 가야 되는데 이 길만 만나면, 뚫린 길만 만나면 계속 밟아대니 이것도 병이죠. 확실히 제동이 코너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제동을 하고 들어가는데요. 제동감이 상당히 부드럽고 정확합니다. 속도에, 그리고 차의 무게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그런 느낌을 주죠.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차를 이기고 있는 겁니다. 고성능 차들의 가장 기본, 역시 브레이킹이 제대로 안 되면 제어가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건 가장 기본은 브레이크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차가 좀 낭창거리면 상당히 위험하고 좀 겁도 날 그럴 길인데요.
단단하게 하체가 딱 차체를 지지하고 있어서 큰 무리가 무리가 없습니다. 운전자가 심리적으로 좀 더 편안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듯하고요. 길이 험해도 차가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기량을 한 150% 발휘해도 괜찮을 정도의 차입니다. 자, 언제 질러갈까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는데요. 산길이어서 시야가 트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차분하게 갈 때는 실내가 더 편안하죠. 지붕도 닫았고요. 실내로 들어온 엔진 소리, 밖에 잡소리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 라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컨버터블 게다가 소프트탑입니다. 소프트탑 컨버터블이니만큼 고급 차의 프리미엄 세단의 실내 정숙성은 못 따라가죠.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은 감수를 해야 되고요. 자, 나왔습니다. 자, 가뿐하게 틈새가 보일 때 이렇게 순간적으로 추월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힘이 부족한 차들은 이렇게 이제 추월 나와서 한참 낑낑낑낑 되면서 오랜 시간을 잡아먹다가 위험한 상황을 만날 수가 있죠. 필요한 순간에 순간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가속을 통해서 추월을 마쳤습니다. 역시 고성능 스포츠카를 타는 맛 중에 하나, 바로 이런 면이 있는 거죠. 순식간에 미션 클리어 할 수 있는 겁니다. Prepare to turn left. 31대 69 정도의 비율로 앞뒤에 토크 배분을 이룹니다. 후륜에 좀 더 강한 구동력이 가는 후륜 구동 기반의 사륜구동 시스템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역시 이런 고성능 스포츠카를 타기에 제일 좋은 곳 역시 독일이죠. 아우토반이 있습니다. 아우토반에서는 속도 무제한 늘 경험을 할 수가 있죠. 아쉽게도 지금은 아우토반이 아니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서킷 주행에 좀 더 적합하죠. 서킷 주행을 자주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이런 고성능 세단, 고성능 스포츠카를 타고 서킷 주행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는 서킷 주행을 할 때 서킷 주행의 이런 그 주행 정보를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스포츠 주행을 좀 더 재미있게 잘 할 수 있는 Now turn left. 그런 기능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른바 AMG 트랙 페이스 기능입니다. 자, 자동차 고속도로에 올라섰습니다. 좀 달려보죠. Immediately keep left. Please take the next exit on the right and then immediately keep left. 대단합니다. Right and then take the third exit at the 신나게 roundabout. 달렸고요. 신나게 달린 다음에 봤는데 구속도더라고요. 그만큼 고속주행 안정감이 대단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체감 속도가 그만큼 낮다라는 얘기고요. 운전자가 느끼는 불안감이 크지 않다, 그만큼 달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Take the third exit at the roundabout. 아주 잠깐이었지만 이 차의 진면목을 아주 잠깐 제대로 만났습니다. 60km에 맞춰놓고 쭉 핸들로 왔습니다. 가속 페달도 놨고요. 자, 우측으로 지금 포도밭이 쭉 펼쳐져 있죠.
남아있는 술이 자꾸 비어가는 느낌입니다. 목적지가 이제 코앞입니다. 자꾸 남은 거리가 줄어드는 게 아쉽네요. 역시 메르세데스 AMG C43 강한 면모는 어김없이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또 좀 더 개선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신형 C클래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EQ 부스트 기능은 C43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고요. V6 터보 엔진의 힘으로 아주 강한 성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동화의 흐름을 조금은 거부하고 조금 지연시킨 어떤 기계적인 고성능의 맛을 잘 간직하고 있는 조금 고집스러운 면모가 있는 그런 차의 맛을 느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MG C43 여기서 일단 시승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차로 옮겨가시죠. 네, 이제 두 번째로 시승하는 차는 C300 세단입니다. 자, 주행 모드는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듀얼, 에코 이렇게 되는데요. 스포츠 플러스 한번 택해 보겠습니다. 시속 100인데요. RPM은 3200. 자, 이제 9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올리면 1600까지 떨어지네요. 도로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차가 교행할 때 잠깐 깜짝깜짝 놀래고 그러네요. 도로폭이 좁고요. 워낙 오래된 그런 길들이다 보니까 도로 상황은 한국과 비교해 볼 때 절대 한국보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뭐 차는 충분히 강하고요. 잘 달립니다. AMG C43을 탔었죠. 그래서 아주 강한 스포츠카를 탄 다음에 타는 세단이어서 상당히 다가오는 느낌이 좀 훨씬 더 얌전하고요. 편안합니다. 조용하고요. 자, 차간거리는 4단계로 조절이 되네요. 오른쪽으로 돌아나가는 길인데 도로를 잘 읽고 가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주 선명하게 뜹니다. 버튼 하나 왼쪽에 딱 누르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뜨네요. 오늘 아주 햇살이 강한 날인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주 선명하게 눈에 보입니다. 차가 더 이상 편안할 수 없다 싶게 아주 차분하게 잘 달립니다. 자, 노면소음 그렇게 많지 않고요. 지금 속도가 지금 120km 정도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요. 바람 소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주 살포시 지나가는 미풍처럼 그냥 아주 가볍게 들리는 정도고요. 그 말고는 이렇다 할 소음이 실내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속을 하면 엔진 사운드가 살짝 들어오고요. 자, 아름다운 길입니다. 12.3인치죠. 내비게이션 모니터. LG전자가 공급하는 모니터일 텐데요. 상당히 선명하고 깨끗합니다. 잘 보이고요. 자, 핸들을 쥐면 핸들에서 손을 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그 기능들을 핸들을 쥔 채로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왼쪽 오른쪽에 이런 버튼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스와이프 하면서 기능들을 띄워서 셀렉 할 수가 있고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번잡스럽게 손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드라이빙 환경, 운전석 주변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둘, 셋. 타이어가 슬립하는데요. 출발할 때 트랙션 컨트롤이 제대로 제어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주 강한 구동력을 느낄 수 있었고요. 시속 100km 아주 금방 도달하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 체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6초 전후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인디비듀얼 모드가 있고요.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컴포트, 그리고 에코 모두가 있습니다. Take the second exit at 자, the 이 차 연비는 유럽 기준과 한국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연비 얘기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듯 하고요. 한국에서 인증을 받은 뒤에 연비는 챙겨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at the roundabout. 연비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요. 한국의 출시 시점은 올 연말 안에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요. 아마 뭐 4분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신형 C 클래스가 한국에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나름 승차감이 상당히 좋은 느낌을 받습니다. 차가 흔들림이 적고요. 편안하게 일관된 자세를 유지하면서 움직이는데 사실은 그 상당 부분이 도로에 있지 않나 보이네요. 도로에 이음새가 없죠. 보니까 우리는 갈 때마다 도로의 이음새 때문에 덜컹덜컹거리는 그 충격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데요. 독일의 도로는 그렇게 노면 상태가 썩 좋지는 않지만 도로에 이음새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충격, 소음 이런 부분이 없이 지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안정되고 편안한 그런 승차감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동차의 승차감 얘기할 때 차 자체의 어떤 그 세팅, 기계적인 성능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인프라가 주는 특성, 도로가 주는 그런 그 특성도 무시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한국의 도로 환경이 그만큼 자동차의 승차감 기준으로 본다면 상당히 부족하다, 열악하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런 길에 지금 과속방지턱이 없습니다. 아예 과속방지턱이 적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없어서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하게 차를 다룰 수가 있는 거죠. 그나마 제가 운전하면서 잠깐 이 한눈을 팔 수 있는 것은 여러가지 안전 기능, 스마트한 안전 기능들이 다 대거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편하게 한눈을 팔 수가 있는 거죠. 능동 안전 시스템, 긴급 제동, 차선 이탈 방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경고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촘촘하게 이 차의 안전을 체크하고 방어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잠깐 한눈을 파는 정도가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운전을 하는 동안 운전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런 한눈 파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얘는 뜬금없이 이제야 소리가 나올까요? 어쨌든 자, 소리 이런 정도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 오디오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상당히 나름 좀 입체감 있고 현장감 있는 그런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차가 워낙에 또 조용하고 도로 상태도 좋고 그래서요. 좀 달리면서 듣는 음악의 질감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특히 한국에서보다는 좀 더 안정된 상황에서 이런 오디오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5세대 모델이 출시된 게 아마 4년쯤 됐죠. 그리고 올해 제네바 오토쇼에서 세단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열린 뉴욕 모터쇼에서 컨버터블과 쿠페가 론칭을 했는데요. 와서 내비게이션은 한국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겠지만 너무 바짝 다가서서 길 안내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차로에 다가설 때는 속도를 많이 줄여줘야지 좀 더 안전하게 방향을 잡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여기는 제한속도가 80입니다. 아주 탁 트인 고속도로 아우토반에 올라왔습니다. 자, 속도 무제한 떴습니다. 이제 좀 밟아보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입니다. 속도 올라갑니다.
210, 220으로 올라가는데요. 바람 소리가 생각보다 거의 안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230을 찍고 있습니다. 자, 고속에서도 제동 아주 정확하게 작동을 하고요. 자, 앞에 차가 있는데 뒤로 붙이면 옆으로 빠지죠. 이게 바로 얘기하는 아우토반의 예절이라는 거죠. 코너에서도 살짝 굵은 길인데요, 고속으로 잘 몰아붙입니다. 자, 지금 시속 200km를 넘어가는 속도 구간입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인데도 불구하고 바람 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생각만큼 그렇게 빠른 느낌이 없다라는 얘기죠. 체감 속도와 실제 속도 사이의 괴리가 상당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차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고요. 바람 소리도 크지 않아서 심리적인 부담감, 이른바 운전자가 겁먹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딱 차를 믿고 몰아붙이면 차가 충분히 커버해주고 소화해내는 그 속도를 받아주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것, 운전자가 자신 없이 운전자의 어떤 그 수준을 너무 많이 넘어서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죠. 커버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즐기는 게 맞겠습니다. 다운시프트도 좋고요. In 2 kilometers, exit to the right and then turn left. 자, 2km 남았는데 마저 달려야죠. 2km. 마지막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속 200. Please take the next exit on 시속 the right 200을 and 어떻게 then 이렇게 turn 편안하게 left. 달릴 수 있을까요? 다음 교차로에서 나가라는 얘기가 떨어져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상당히 아쉽지만 또 달려봐서 Now, 원이 없습니다. right and then turn 아우토반 left. 차 타고 또 220, 아까 AMG 모델은 250까지도 올라갔었죠. 아주 잠깐 사이에. 역시 독일 출장 온 보람 다 찾았습니다. 더 이상 원이 없습니다. 달릴 만큼 달려봤죠. 이 차 벤츠의 안방이죠. 룩셈부르크를 출발해서 결국은 벤츠의 안방 독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우토반 한판 Now, 달려봤고요. turn left. 점원 고성능이 가능한 것, 또 완성도가 높은 것, 또 소비층이 많은 것, 아우토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우토반이 아니라면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마음 놓고 고성능을 즐길 수 있는 길이 합법적으로는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당연히 시속 110 이상은 달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고성능의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고성능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차도 많이 팔립니다. 다들 110km 미만으로 달린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자, 1일차 시승이 거의 이제 끝나갈 구간입니다. 다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요. 충분한 고성능, 짜릿한 어떤 그 고속 질주를 느낄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한 어떤 그 안정감, 안전과 관련된 능동적인 기술들, 능동 안전 시스템들이 있어서 그런 고성능이 더욱 빛나지 않은가 싶고요. 자, 오늘 시승 여기서 접고요. 내일 다시 또 다른 모델로 시승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여기에서 다시 오늘 출발했던 룩셈부르크로 다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마치고 이제 맥주 한잔 하시죠. 맥주를 마셔야 되겠습니다. 목이 너무 마릅니다. 100 meters. 네, 신형 C클래스 C200입니다. 신형 C클래스의 가장 중요한 변화, EQ 부스트 기능을 탑재한 모델이죠. 1.5 엔진에 48V 시스템의 모터를 결합한, 그래서 EQ 부스트를 지원하는 그런 차종입니다. 출발이 아주 부드럽죠. 자, 가다가 서면
엔진 스톱이 일어나고요. 다시 출발할 때 엔진이 재시동될 때 충격이 확 줄었습니다. EQ부스트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부드러운 재출발 기능이 있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느꼈던 충격이 100이라고 한다면 한 50, 60 정도 그 이하의 충격을 재출발할 때 느끼게 되는 겁니다. EQ부스트 결국 그 부스트 기능이죠. 모터를 이용해서 엔진의 힘을 보조해 줍니다. 엔진의 힘을 보조해 주는 거고요. 1.5L 엔진은 184마력의 힘을 내는데요. 모터가 힘을 더 보태줘서 좀 더 효율적인 운행 그리고 좀 더 강한 가속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일종의 터보와 같은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엔진의 기능을 보조하는데, 엔진의 출력을 보조하는데 그것을 모터가 한다라는 얘기죠. 그 모터의 전압이 48V 전압을 기준으로 움직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48V, 왜 48V냐라는 의문을 가질 법한데요. 그동안 우리 자동차의 전장 시스템이 대개 12V 기반으로 작동을 했었습니다. 오랜 세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동차의 전기는 그렇게 이제 발전을 해온 거죠. 하지만 전압이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효율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또한 자동차는 발전을 하면서 전기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갈수록 그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2V 혹은 24V로는 일일이 대응하기 힘들다. 그래서 오래전서부터 이 전압을 48V 정도로 올려야 하지 않느냐라는 논의는 계속 되어 왔고요. 그 배경에는 그런 얘기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한적으로 48V 시스템의 모터를 추가를 해서 엔진은 다운사이징 하면서 거기에서 생기게 되는 힘의 공백, 부족하게 되는 힘을 이제 모터가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또한 모터이기 때문에 전기로 작동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은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저 개인적으로 이 EQ 시스템이, EQ 부스트 기능이 좀 더 확장될 것으로 봅니다. 어제 벤츠의 관계자와 자리를 함께 한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들의 얘기로는 뭐 아직 잘 모르겠다 정도의 상당히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지만 그런 조심스러운 반응 자체가 뭔가 좀 더 이제 꿍꿍이가 있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그 48V 기반의 시스템이 EQ 부스트 시스템을 포함한 그런 시스템이 좀 더 다양한 차종 혹은 좀 더 다양한 부품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가속 코너에서 가속을 해보는데요. 아유, 제법 힘있게 차를 끌고 갑니다. 이게 1.5 엔진에서 나오는 힘이라고는 보이지 않고요. 150, 160을 넘어가고 있고요. 자,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해서 좀 더 강하게 차를 몰아붙입니다. 자, 급제동을 하는데 안전띠가 몸을 꽉 잡아줍니다. 이제 프리세이프티죠. 만에 하나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을 마주하면서 미리 차가 예방안전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운전자의 몸을 시트에 꽉 묶어두는 겁니다. 자, 엔진 사운드 좋고요. 160 정도, 170을 넘어가는 속도인데 차체 흔들림 거의 흔들림이 없이 그냥 쭉 밀고 나가고 있고요. 특히나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속도에서도 바람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에어로다이나믹의 성능이 그만큼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엔진은 아주 바짝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짤 정도로 배기량을 바짝 줄이면서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거기에 행여나 생길지 모르는 힘의 공백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모터를 이용해서 채워놓고 있습니다. 이제 가솔린 엔진, 배기량이 줄어든 엔진과 터보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던 이제
다운사이징의 기술에 이런 모터를 결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시도되는 거죠. 자, 속도 무제한 아우토반입니다. 한번 내보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이미 이런 표시가 나와 있군요. 이제 빠져나가랍니다. 아우토반을 잠깐, 아주 잠깐이지만 신나게 달렸습니다. 상당히 차의 반응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1.5리터 엔진을 좀 걱정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1.5까지 내려가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요. 오히려 기대 이상의 그런 훌륭한 파워트레인을 만들었음을, 확보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주 짧은 시승을 허락받았습니다. C클래스의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 EQ부스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벤츠에서 이상하게 C200, 그것이 적용된 C200을 그렇게 많이 준비를 안 해서요, 저희가 이번 차에 시승을 못할 뻔 했죠. 그랬는데 뭐 어렵게 아침 시간에 잠깐 시승을 허락받아서 서둘러 길을 나온 겁니다. 자, EQ부스트를 장착한 C200의 성능은 이 정도로 체험하는 걸로 하고요. 자, 서울에서 룩셈부르크까지 11시간을 날라와서 이제 2차 타고 1박 2일 잠깐 시승을 하고요.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서울로. 다시 아우토반이네요. 자, 바로 이런 거죠. 뒤에서 밀고 가면 앞에서 비켜줍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고속 구간에 접어들면서는 가속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작동을 해 보겠습니다. 왼쪽 차로가 닿으니까 또 바로 경고가 뜨네요. 반자율운전 기능이 작동이 됩니다. 시속 100이고요. 이게 9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죠. 9단에 넣으니까 1500까지 떨어집니다. 8단, 7단, 6단, 5단, 4단, 3단, 설마 2단은 안 가겠죠? 3단 5500까지, 9단 1500에서 3단 5500 사이에서 시속 100km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킥다운 버튼은 마지막 순간에 딱 작동을 하네요. 상당히 우수한 주행 질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63km 달렸는데 연비는 12.4 리터 퍼 100km. 한 7, 8 정도 되지 싶은데요. 계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계기판, 그리고 센터페시아의 내비게이션 모니터.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최대 3개까지 띄울 수가 있는 거죠. 전화기.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C200 시승이었습니다.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낫죠. 못할 줄 알았는데 이번 시승에서는 못 만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잠깐이나마 이 차 경험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결국은 다운사이징의 극적인 효과를 이 차가 놓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연료
연비에서의 효과 플러스 한국에서는 특히 이제 금전적인 이익도 크죠. 엔진 배기량이 작아지면서 자동차 세금이 확 줄어듭니다. 그런 그 경제적인 효과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름값 아끼고 자동차 세금 아끼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 되겠죠. 일단 1.5 가솔린 엔진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디젤 엔진에는 역시 아직 적용이 되지 않았고요. C220D가 라인업에 이제 있죠. 참 이번 시승을 하면서 Prepare to turn right. 간단한 간담회 자리가 있었는데요. 디젤 게이트 얘기는 아예 묻지도 못하게 하더군요. In 200 얘기도 꺼내지 말아라. 얘기 시작하기 전에 디젤 게이트와 관련해서 아무런 얘기도 right. 해줄 수 없다. 묻지도 말아라. 아예 사진의 쐐기를 받고 시작을 하더군요. 역시 그 부분은 여기에서도 독일 현지에서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한 그런 부분이다 싶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특히 더 이제 디젤 엔진은 어떤 자동차 산업의 시대 정신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디젤의 시대는 가야 하는 거 아닌가,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디젤은 화려했던 과거가 있었지만 이제 자동차 산업의 시대 정신은 전기 자동차 전동화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친환경 자동차,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맞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디젤 엔진은 좀 과거의 기술로 이제 보내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언덕길에서 출발할 때는 어떨까요? 살짝 언덕길인데요. 자, 정지를 했습니다. 자, 엔진 스톱이 일어났죠. 큐차저가 딱 정리하고 출발을 해보죠. 브레이크 페달을 뗐는데 차는 미동도 없고요. 툭. 진짜 제시동이 진짜 조용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게 제시동이 날 수가 있죠? 시동 걸 때는 어떨까 한번 보죠. 아예 시동을 끄고요. 자, 여기서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첫 시동 걸 때가 조금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정지해서 출발할 때는 확실히 제시동이 오히려 더 조용합니다. 안정적입니다. 역시 이 제시동 걷는 것 역시 EQ 부스트 기능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48V 배터리가 벨트식으로 모터에 연동이 되면서요, 좀 더 부드러운 재출발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 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시 베이스 캠프로 들어왔고요. 자, 짧은 C200과의 만남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단도직입입니다. 이 노출형 모니터는 아무래도 저는 거슬립니다. 벤츠 관계자 얘기로는 이런 그 노출형 모니터를 장착을 했어도 충돌 테스트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안전에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한다면 충돌 안전 테스트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어떤 부분도 이런 그 대시보드에 올라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꼭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황도 가정을 하고요. 또한 실내에서 어린아이들이 정신없이 놀 수 있는, 뛰어다닐 정도의 공간은 아니지만 장난치다가 부딪힐 수 있는 정도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놓고 좀 더 적극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방어적으로 디자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런 노출형 부품들, 모니터가 됐든 다른 어떤 부품이 됐든 간에요, 이런 노출형으로 거치되는, 장치되는 이런 부품들은 좀 위험하다고 여전히 저는 봅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끝에 이 부분이 예각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강한 각을
주고 있어서 90도보다 더 안으로 들어가 있는 각을 주고 있어서 부딪힐 경우에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포매틱 시스템 때문이기는 하지만 뒷좌석의 센터 터널도 생각보다 상당히 높게 솟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센터 터널이 높게 솟아오를수록 그 뒷좌석 공간의 제약이 좀 더 커지거든요. 물론 좌우 이제 4인승으로만 이 차를 사용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5인승이죠. 이 차는. 그래서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불편함이 커지게 되고 전체적으로 뒷좌석 공간을 제약하게 된다는 점에서 센터 터널은 생각보다 너무 높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 없지만 또한 불편한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